11월 2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 이명박, MB가 조금 전 서울 동부구치소 독방에 재수감됐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1년가량 머물던 장소죠. 앞서 그는 국민의힘 권성동 장제원 의원, 유인촌 전 장관 등 자택을 찾아온 인사들과 만난 뒤 오후 1시 45분쯤 논현동 자택을 출발했습니다. MB는 측근들에게 나를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말을 남긴 걸로 전해졌지만 사과나 별도의 대국민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조반장 발제 때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보는 정치부회입니다. 민주당은 당헌 개정을 거쳐서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주말 사이 진행된 전당원 투표에서 86%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낙연 대표는 도덕적으로 유능한 후보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일선 검사들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커밍아웃 표현을 빌려 집단 반발하는 데 대해서 민주당은 오늘 특권 검사들의 잘못된 개혁 저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사들의 행동을 지지하며 개혁 대상은 추미애 장관 본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 장관은 기존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입장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축제 분위기보다는 불안과 공포가 미국 사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에 불복해 대규모 폭력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주요 도시 상점들은 나무 가림막을 덧대는 등 약탈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막판 비대선 판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지영의 현장 브리핑 등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97명입니다. 엿새 만에 두 자릿수로 내려왔지만 어제 검사 건수가 평일 대비 대폭 감소한 걸 고려하면 작지 않은 규모죠. 또 지난 주말 헬로윈 대위로 인한 감염 확산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주간 추세를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7일부터는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해 시설 운영에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전망입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Trick or treat. Trick or treat. Trick or treat. 네, 트릭 or 트릿. 우리말로 하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쯤 될까요? 사탕 안 주면 장난칠 겁니다 라는 뜻으로 10월 31일 헬로윈 때 귀신 문장을 한 동네 꼬마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외치는 문장입니다. 영미권에선 거의 명절급의 행사인 만큼 백악관에서도 매년 이벤트를 여는데요. 네, 이렇게 올해는 코로나를 고려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탕을 직접 주지는 않았습니다. 기왕 그럴 거 마스크까지 썼다면 조금 더 완벽했을 텐데 싶은데요. 자, 아무튼 일상에서도 어떻게 하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사탕을 줄지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유령이 줄을 타고 날아와서 사탕을 배달하는가 하면 또 이 드론이 사탕을 싣고 와서 머리 위에 떨어뜨리는 방법도 사용을 했습니다. 아, 놓치네요. 자, 그다음에 이 기다란 파이프에 사탕을 넣어서 해골의 입에서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This is where the candy comes out of. 네, 그리고 국내에서 헬로윈은 사실 이 사탕보다는 재미있는 귀신 분장을 하고 노는 젊은이들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려가 컸는데요. 일부 클럽과 유흥지점이 자체 휴업을 선언하고 또 서울시가 특별 점검까지 나섰지만 지난 토요일 밤 이태원, 강남, 홍대는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걸어다니기 불편할 정도로 북적이는 골목길에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쓴 사람들도 꽤 눈에 띄었는데요. 수백명씩 술집 앞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줄 서가지고 밖에서 저렇게 줄 서 있다는 얘기는 업장 안에 들어가면 저 인원만큼 들어가서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술 먹고 또 할로윈 파티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나라가 휘청휘청 이태원 사태 때 제2의 이태원 클럽 사태가 벌어질까봐 꽤 걱정인 거죠.
이 헬로윈 분장을 한 사람들은 일부 영업 중인 가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스크를 벗고 테이블 간 거리두기도 잘 지켜지질 않았습니다. 밤사이 서울 시내 유흥지점과 일반 음식점 등 14곳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테이블 있잖아. 거리두기 하나도 안 돼. 지금 앉아있는 거 보세요. 이게. 전자줄이명부 설치 안 하셨어요?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97명이 늘었습니다. 6일 만에 두 자릿수라지만 그마저도 100명에서 딱 3명 모자란 숫자입니다. 또 어제가 주말이라 검사 건수가 평일 대비 절반 이하였다는 걸 고려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숫자고요. 이 헬로윈데이로 인한 감염 확산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주간 확진 추세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3단계 체제에서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했습니다. 1단계는 생활박영, 1.5단계에서부터 2단계까지는 지역유행, 그 위로는 전국유행 단계고요. 이 각각의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확진자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일일 평균 확진자가 100명 미만, 그리고 다른 권역에서 30명 미만이 나오면 1단계가 유지되고요. 100명 이상이면 1.5단계, 300명 초과면 2단계, 800명이 넘으면 3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지역 유행 단계까지는 유행 근역을 중심으로 근역별 대응을 강화하여 방역 효과는 높이되 국민 불편은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획일적인 시설 폐쇄는 최소화하되 시설별, 활동별 위험 요인을 고려한 정밀 방역 체계로 전환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단계 기준이 조금 완화가 됐고요. 운영 중단 같은 강제 조치는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어차피 장기전으로 가는 코로나와의 싸움, 언제까지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대신 생활 방역을 강화해서 12종 고위험 시설뿐 아니라 놀이공원, 영화관 등 23종의 일반 관리 시설까지 마스크 착용, 명당 관리 의무화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계도 기간이 끝난 오는 13일부터 부과될 예정입니다. 자, 해외 상황도 짧게 보겠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 전날 43만 6천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그중에 이 절반에 가까운 22만 4천여 명이 유럽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이 단일 국가로는 미국이 가장 많았고요. 자, 그리고 영국에서는 왕위계슬 서열 2위 엘리자베스 여왕의 손자 윌리엄 왕세손이 지난 4월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아버지인 찰스 왕세자가 비슷한 시기에 감염됐었고 한때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증상이 악화됐었다고 하는데요. 이 감염 사실을 숨긴 건 보리스 존슨 총리의 왕위계슬 서열 1, 2위까지 전원 감염이라는 게 알려질 경우 국정에 부담을 줄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다 완치가 됐다고 하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도 꽤 익숙한 얼굴이 된 바로 이 사람. We're by no means out of the woods. If we do not keep transmission in check, more people will lose their lives. And there is the real risk of reintroducing so-called lockdown measures that have been so costly. 네, 세계 보건을 책임지는 WHO의 수장도 코로나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거브라이소스 사무총장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면서 나는 지금 증상이 없고 건강하지만 WHO의 규정에 따라 앞으로 며칠 동안은 자가격리를 하고 재택근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WHO의 본부도 이 스위스 제네바, 그러니까 유럽 한복판에 있는 만큼 안심할 순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 97명, 주말부터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합니다. 네. 자, 아까 제 신반장도 얘기했지만 오늘 신규 확진자는 두 자릿수긴 했지만요. 이제 검사 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산발적인 집단 감염, 특히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일단 이 신규 확진자 수는요 97명입니다. 그리고 전국 이 누적 확진자 수도 어느새 26,700여 명인데요. 감염 경로를 놓고 보면 국내 발생이 79명, 그리고 해외 유입이 18명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국내 발생 대부분은 수도권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확진 사례가 있는데 하나 예를 들면은 서울 종로구의 서울예고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1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월 28일에 그 학생 한 명이 이제 확진이 됐는데 계속해서 지금 번져서 학생 10명, 강사 2명, 또 가족 지인 4명 이렇게 이제 16명이 확진이 돼가지고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이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아까 이제 신 반장이 헬로윈데이 얘기를 했는데 뭐 반장들 중에서는 뭐 클럽 가는 사람이 이제 고 반장밖에 없으니까 이제 고 반장만 아닌가요? 아, 저는 전혀 그런 데는 아니지 않습니다. 예. 네, 아무튼 예. 자, 그 자발적으로 이제 클럽이나 유흥주점이 문을 닫은 곳도 있지만요. 일부 문을 연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사실 뭐 영업 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한 뭐 이상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한 뭐 가게 문을 뭐 열고 닫고 하는 건 자유긴 합니다. 이 열더라도 방역 수칙을 뭐 철저히 지킨다면 그것까지는 뭐 문제 삼을 수 없는 게 현실인데요. 다만 그렇지 못한 곳이 적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이 경찰과 지자체가 헬로윈 데이를 낀 지난 주말 유흥 지역에서 특별 단속을 벌였는데 이 모두 20곳이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자, 이 중 무허가로 클럽을 운영한 곳이 9건이었고요. 뭐 방명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이 거리두기를 뭐 지키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곳이 11건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방역 당국이 코로나 장기전을 대비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그 거리두기 단계를 일단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 7일부터 적용이 되는 조치고요. 이 개편의 핵심은 세분화와 권역화입니다. 기존 3단계를 5단계로 쪼갰고요. 이 생활 방역과 지역 유행, 전국 유행으로 구분을 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기본 1단계에서 수도권에서 환자가 100명 이상일 때, 그 외 지역에서는 30명 이상일 때 1.5단계로 상승을 하고요. 하루 평균 400명, 500명의 환자가 일주일 이상 나오거나 갑자기 2배 이상으로 늘면 전국 유행인 2.5단계로 격상이 되는 겁니다. 신 반장, 지역별로 구분해서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국 유행 단계라고 할 수 2.5단계 전까지는 이 단계 발령과 방역 조치가 전국 7개 권역별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수도권은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가 100명을 넘고 뭐 다른 권역은 30명을 넘지 않는다면 수도권은 1.5단계로 상향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는 식이죠. 또 기본적으로 일일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하되 의료체계 역량 또 고령 환자의 비율을 반영해서 이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조 반장, 시설 운영 금지 기준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지금 신 반장 설명대로. 네. 네, 핵심은 그 운영 중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리를 하는 건데요. 기존에 고, 중, 저위험 시설 대신에 유흥주점 등 중점 관리 시설, PC방 등 일반 관리 시설, 그리고 나머지 실내 시설로 나뉩니다. 또 같은 중점 관리 시설이라도 그 유흥 시설은 2단계부터 운영이 금지가 되고요. 노래방은 예외적으로 2.5단계 문을 닫습니다. 또 식당은 확진자가 하루 800명 이상 발생하는 3단계 아래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과 인원은 제한이 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구분이 지나치게 일괄적인 데다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던 만큼 업종별로 좀 더 세분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반장들 설명을 들어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규제를 좀 완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요. 대신 기본적인 수칙은 더 보편적으로 적용시킨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중점 시설이나 일반 시설 할 것 없이 모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요. 계도 기간이 끝난 13일 이후로는 과태료도 부과가 됩니다. 네. 자, 아까도 이제 장기전 얘기를 했지만요. 뭐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생활과 방역을 양립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또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또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방역 당국이 고심 끝에 이제 세분화 거리두기 단계를 이제 세분화한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방역에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잖아요.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는데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고 반장. 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그동안의 어려움을 딛고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코로나로 인한 충격을 만회하고 정상 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제조업, 수출을 동력으로 견조한 이 회복 국면을 맞았다라고 호평했는데요. 경제 심리도 10월 들어 큰 폭으로 개선이 됐다면서 이 역시 경제 회복의 속도가 높아질 것을 예고하는 청신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3분기 마지막 달인 9월의 산업활동에서 생산, 소비, 투자 모두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증가를 나타낸 것은
4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 방역에 대한 관심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프랑스와 독일 등 세계 각국이 봉쇄 조치를 다시 시작하는 등 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서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 코로나와 공존하는 시대에 맞는 지속 가능한 방역에 힘쓰면서 경제 활력을 높이는 노력에 더욱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했고요. 오늘부터 국회가 556조 원에 육박하는 이른바 내년도 슈퍼 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죠. 네, 오늘부터 이 예결특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했어요. 이 종합정책질의 또 이 부처별 심사, 예산조정 소위 감액 증행 심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코로나 사태가 초래한 경기 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마중물이다라면서 원안 사수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 반대로 국민의힘은 21조 원이 넘게 포함된 이 한국판 뉴딜 사업 대부분은 중복되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또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정권 홍보 사업에 치중되어 있다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경제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부분하고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확대 이 두 가지 방안을 놓고 당정이 계속해서 협의를 해왔는데 지금 이 의견차가 있어서 좀 접점을 찾지 못했잖아요. 네, 각종 아직도 못 찾았죠. 그렇습니다. 네. 각종 여론조사도 나오고 청와대 청원도 나오고 상당히 첨예한 사안인데 어제 당정청이 이제 비공개 협의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재산세 완화의 경우에는 1주택을 기준으로 이 정부와 청와대는 공시가 6억 원 이하를, 민주당은 9억 원 이하를 제시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는데요. 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9억 원은 이 시가로 치면 약 13억 원 정도가 되는 주택입니다. 이 정부는 고가주택에도 혜택을 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면서 난색을 표했는데, 또 민주당에서는 이제 내년 재보궐선거를 좀 고려해서 서울 지역 1주택자 표심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9억 원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또 강합니다. 따라서 완화폭을 9억 원까지 확대하되 6억 원 이상부터는 인하율을 좀 차등 적용하는 이런 절충안도 언급이 됐다라고 하고요. 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개인별 5억 원으로 이 기존 3억 원보다 완화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2년 유예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가 됐든 이르면 이번 주 중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막바지 조율 단계이면 틀림없고 지금 이제 의견차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절충안이 많이 채택이 되는데 한번 좀 지켜보죠. 이번 주 안에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 97명, 주말부터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화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검찰 내 평검사들 간의 공방이 주말 사이에도 이어졌죠. 추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검사를 공개적으로 저격하자 검찰 내부 게시판엔 추 장관을 향한 항의성 댓글이 이어졌고, 추 장관 또한 불편한 진실은 계속돼야 한다면서 재차 이들의 항의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렇게 반발하는 검사들을 향해서 특권을 놓지 않으려는 저항이라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관련 논란을 최종혁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커밍아웃. 자, 커밍아웃 이 용어, 이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런데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간의 이 갈등을 표현하는 단어로 빈번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성소수자 단체는요, 이 본래의 뜻과 어긋날 뿐더러 이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 걸어온 역사성을 훼손하는 일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 무분별한 용어 사용에 주의해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기자협회가 만든 인권보도 준칙에서도 이렇게 용어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갈등에 이 용어가 등장하게 된 시작은요, 추미애 장관이었습니다. 자, 이완우 제주지검 검사가 추 장관을 겨냥해 이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또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자 추 장관이 이 검사와 관련된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다라고 한 겁니다. 이에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그럼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라고 하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검사들의 커밍아웃이 유행인가라고 꼬집었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를 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자, 급기야 커밍아웃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죠. 즉 추 장관이 쓴 한마디가 지금 갈등 상황을 일컫는 표현으로 쓰여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검찰은 더 높은 인권 감수성을 지녀야 할 위치에 있으며 용어 선택에 있어서 또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주장을 할지라도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다면 그 주장의 설득력은 반감될 뿐입니다. 자, 일단 앞서 보신 이 청와대 청원은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추종하면서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이 추 장관을 비판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이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이 과거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을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하면서 100명도 좋고 200명도 좋다라면서 사표를 받으라라고도 동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청와대는 이틀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고요.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34만 명을 또 넘어섰더라고요. 자, 청와대는 요건을 충족한 청원은 담당 비서관이나 이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답변을 내놓고 있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직접 답변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추 장관은 자신이 커밍아웃을 했다라고 표현한 검사의 추가 의혹이 담긴 글을 재차 또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이 정도인지는 몰랐다. 이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이 외면하고 직시할 때까지 말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도 검찰의 반발을 비판하고 추 장관을 옹호했는데요. 이 검사들이 이 자신이나 추미애 장관처럼 검사 출신이 아닌 이 장관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반발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자, 이는 검찰 내 반발을 지켜보고 있는 민주당의 시각과도 일치합니다. 민정수석의 통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검찰 선배인 법무부 장관의 지위도 오랜 관행으로 여기며 순응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랬던 특검검사 집단이 이 검사 출신 장관의 합법적 지위를 위법이라며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직도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일부 특권검사 집단들의 잘못된 개혁 저항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의 반발을요, 그동안 특권을 누려온 일부 검사들이 이 검찰개혁에 따른 특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저항이다라고 본 겁니다. 다만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또 공감을 표하는 검사들 중에서는 그동안 추미애 장관이나 여권이 문제 삼은 이 특수통 검사 외에도 일반 형사 사건을 맡아 묵묵히 일해온 형사부 검사 그리고 기수와 소속을 망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은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과거 검찰이 이렇게 집단 행동에 나설 때와는 색다른 광경이죠. 당장 2012년 한상대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할 때만 해도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열고 직접 연판장을 이렇게 돌려 항의를 표출했었는데요. 지금은 보신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댓글을 통해 공감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실상 이번에도 이 추 장관에 대한 소위 디지털 검란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 검사 출신이기도 한 변호사는 이 검사들이 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게시판에서 이 본글과 댓글이 갖는 의미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본글은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하죠. 자신의 주장을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지만 댓글은 거기에 동의나 반대 정도의 의사를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고민의 깊이가 다르죠. 그러니까 2천여 명 된 전체 검사 중 10분의 1 정도인 200여 명이 댓글을 달았다는 그 정도만 갖고 집단 반발로 저는 해석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심하고. 자, 그리고 이런 상황도 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공개적으로 항의를 한 검사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것이니 사표를 받으라라고 한 청원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과거 검찰이 혐의가 없다라고 처분한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실형이 확정되고 또 전직 법무부 차관 김학의 씨에 대해서도 일단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면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검찰이 막연히 반발할 명분은 없다는 비판으로부터 또 자유로울 수가 없어 보입니다. 두 판결은 이명박 BBK와 김학의 동영상에 면죄부를 줬던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유죄 판결이기도 합니다.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제19 감싸기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가족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사건, 검사 관련 의혹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 지적한 대로 김학의 전 차관의 이 성접대 사건은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래돼 처벌조차 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검찰은 또 한 번 더 명심을 해야 할 겁니다.
다만 또 한편으로는 뒤늦게나마 다스의 진짜 주인을 찾아낸 것도 지금의 검찰이긴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스의 회사 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약 31억 원을 포탈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약 68억 원을 삼성그룹으로부터 이건희 회장 특별 사면 등에 대한 대가로 뇌물로 제공받은 사실도.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디지털 반발 확산돼 특권 검사의 저항입니다. 자, 검찰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 추미애 장관을 향한 항의성 댓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미애 장관이 계속 올리는 글을 보면 이에 개의치 않겠다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일단 앞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자 추미애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해당 검사를 가리켜 스스로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커밍아웃 해주시면 이 개혁이 답이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 평검사의 비판을 장관이 이렇게 문제를 삼자 최재만 검사가 또 글을 올렸고 두 사람이 글에 동의를 한다면서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댓글이 이 검사들의 댓글이 잇따라 달린 겁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까지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재차 검사들을 비판한 겁니다. 자, 현재까지는 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이 일부 검사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지만 향후 이 평검사회의 소집 등 이 집단 행동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당장 집단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추 장관의 수사 지휘와 감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은데요. 옵티머스 사건 사류 과정에서 검찰의 부실 수사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혹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의 로비 의혹을 은폐했다거나 검사의 술 접대 등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은 힘이 빠질 공산이 큽니다. 대신 추 장관이 지시한 수사 지휘권이나 감찰의 정당성은 힘이 실게 되고 이에 대한 반발은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사나 감찰 결과에 따라서 또 무게추가 기울어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여권에서는 아까 이제 김종민 의원 얘기도 잠깐 들어봤지만요. 검찰 내부의 이런 반발 기류에 대해서요.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일단 해석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특히 과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최근에 유죄가 확정됐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열거하면서요. 결국은 검찰의 자성이 먼저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죠. 네, 뭐 아까 커밍아웃이라는 표현도 등장을 했는데 이 검찰 내부 통신망의 일부 검사들이 글을 올리고 또 동의를 표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휘에 대한 항명성 댓글이다라면서 특권 의식을 버리지 못한 일부 검사 집단의 잘못된 저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검찰의 반발에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댓글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검사와의 대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정치검사들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고자 했던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했었습니다. 특권 검사들은 과거 개혁정부일 때는 조직적으로 저항했고 보수 정권에서는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검찰개혁을 막아선 바 있습니다. 또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2007년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 당시 후보의 다스와 BBK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13년 만에 단죄가 이루어졌다고 했고요. 마찬가지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후에 유죄가 인정된 2013년 김학의 사건 그리고 2015년 현직 검사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면서 반성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면서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자, 한동안 운둔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외부 활동을 재개했잖아요. 대전에도 갔었는데 지난주에요? 지난주죠? 대전에 간 게. 어제도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지난주 맞죠? 네, 지난주에 이 대전 이제 지검 이제 고검을 방문을 했었는데 내일도 또 일정이 있습니다. 이제 지방 순회 일정이 있는데 내일은 그 신임 부장검사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네, 뭐 부장검사가 되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제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 본원에서 열리는데요.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에 직접 윤 총장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9월 임사에서 부장검사로 승진한 연수원 34기 검사 한 30명 정도가 교육 대상이라고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난주이자 지난달 말이죠. 이 대전고검과 대전지검을 방문한 데 이어 잇따라 공개 행보를 하는 겁니다. 잠깐만,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이면은 한동훈 검사장 있는 곳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공교롭게 또 한 검사장이 근무하고 있는 곳인데요. 아시다시피 한 검사장이 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올 1월 이 추미애 장관이 시행한 첫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뭐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당했었잖아요. 이후 이 채널의 기자, 전 채널의 기자 강요미수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직무 배제가 되면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이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 본원으로 다시 발령이 났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윤 총장이 지난 2월 이 부산고검, 부산지검을 찾으면서 저렇게 한 검사장을 만났었는데 이번에도 공교롭게도 한 검사장이 근무하는 곳으로 윤 총장이 또 방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윤 총장이 뭐 부장검사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인 만큼 뭐 별도로 만나는 시간을 가질 가능성은 낮지만 뭐 영접을 하는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지난번처럼 자연스럽게 제외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만나겠네요. 아무래도 네. 뭐 검찰총장이 오니까 네. 근무하고 있는 검사장이 당연히 뭐 인사를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두 사람이 공교롭게 또 만나게 되는 건데 일단 대검은 의도된 일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대검 측에 따르면 이번 일정은 검찰 인사 후 승진자를 대상으로 해서 뭐 꾸준히 진행해 왔던 거고 지난 1월 인사 후에도 마찬가지로 윤 총장이 법무연수원을 찾아가서 같은 행사에 참석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내일도 좀 행사 챙겨봐야 되겠네요. 조금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네, 가정의 가족 여러분 아니,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연설하는 줄 알았어요. 네. 자, 아무튼 한동훈 검사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한 검사장이 MBC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사안이에요? 일단 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의 새로운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관련 보도를 했는데요. 이 김 전 회장의 로비 창구로 지목된 이모 변호사가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 전 회장을 찾아와 A 검사는 한동훈 라인이라면서 이 청와대 수석 정도 잡게 해주면 A 검사가 한 검사장을 통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라고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 김 전 회장이 이 같은 주장에 이모 변호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보도 이후 한 검사장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사건에 관여한 바도 어떤 변호사든 어떤 검사든 이 사안 관련해 만나거나 연락한 바도 전혀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MBC가 자신에게 확인조차 없이 실명을 악의적으로 적시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봉현 전 회장이요.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재판부에다가 편지를 썼다고요? 네, 재판장님께 올리는 글이라는 입장문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에 따르면 그동안 재판에 나오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사과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요. 또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나오겠다라는 다짐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김 전 회장이 앞서 입장문을 통해 전자보석을 요청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던 만큼 재판장에게 이 전자보석 신청하는 내용이 뭐 담긴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왔는데 이 변호인은 그런 내용은 없고 검찰이나 재판부에 전자보석 따로 신청한 바도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자보석이라는 건요 불구속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스마트워치 형태의 전자장치를 부착한 후에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가 지난 8월에 도입을 했습니다. 전자보석이라는 제도가 있었군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그렇죠. 이번에 새롭게 등장했으니까. 그 8월이면 그래도 좀 됐는데 뭐. 예. 2달밖에 안 됐는데.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번에 알았죠? 네네. 네. 자, 그리고요. 보수단체 회원들이 그 대검찰청 앞에 세워놓은 그 화환들 있잖아요. 오늘 자진 철거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김봉현의 옥중 입장문을 둘러싸고 그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대립각이 서로 세우기 시작하면서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대검으로 보내졌고 대검 국정감사 이후는 급속도로 늘어났는데요. 지난달 말에는 300여 개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통행 불편이 이어지고 미간을 친다는 이유 등으로 서초구청이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냈고 대검 측도 관련 보수단체 측에 철거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이에 오늘 단체 관계자들과 철거업체 직원 등이 화환을 철거했습니다. 보수단체 측은 2주간의 게시로 의미가 잘 전달됐기 때문에 자진 철거에 나서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이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바로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자진해서 이제 검찰에 출석했잖아요. 검찰이 이틀간 조사를 거친 다음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네요. 네, 검찰이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 의원에 대해서 이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또 체포영장이 발부되니까 이 31일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일단 검찰은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고 이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약 35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이 검찰은 정 의원이 이 총선 과정에서 차량 렌트비 1년치를 대납시키게 하고 또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로부터 2천만 원 등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의원은 결백하다라는 입장입니다. 혹시 지금 검찰 쪽 혐의 좀 인정을 하고 계신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선이고 깨끗한 정치인으로 또 이렇게 살고자 하는 제 입장이나 그런 소망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속영장은요, 체포영장과 달리 앞서 국회했던 것처럼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절차입니다. 이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부터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렸고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인데 만약 발부가 된다면 21대 현역 의원 가운데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자, 아마 늦게 결론이 나겠지만요. 혹시 정치부의 중간에 결론이 나오면요. 저희가 속보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디지털 반발 확산돼 특권 검사의 저항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문제를 전당원 투표에 붙였죠.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의 86%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은 투표 결과를 명분으로 삼아서 내일까지 당원 당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의 반발과 비판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를 다 하겠다.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할지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붙인 더불어민주당.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 86%, 이변은 없었습니다. 지난 3월 비례외성정당 창당도 당원들의 뜻을 물었었는데요. 당시 찬성률보다 12%포인트 높았습니다. 다만 투표율은 좀 더 낮아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투표 결과를 놓고 한껏 고무된 해석을 내놨습니다. 압도적 찬성률, 전폭적인 지지란 표현을 써가며 내년 보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 의결과 당무위원회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등 당헌 개정에 바로 착수합니다. 11월 3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헌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당헌 개정이 완료되면 빠른 시간 안에 공직 후보자 검증위원회와 선거기획단의 구성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착수하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가장 도덕적으로 유능한 후보를 찾아 유권자 앞에 세우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피해 여성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저희들의 잘못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부산 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피해 여성께도 거듭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사과에 여전히 목적어는 없었습니다. 앞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는 이 대표를 향해 이런 물음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해 사과한다는 뜻이냐고 말입니다.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단속하지 못한 거냐, 아니면 지지자들의 2차 가해 속에 자신을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냐 따져 물은 겁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여성이자 청년이자 막내인 최고위원이 맡았습니다.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성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2차 가해와 신상 털기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당원 당규를 뒤집기로 하면서 수세에 몰렸죠. 야당의 공세에 반격도 시도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선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대통령 조기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투표 결과로 중도 사퇴하고 치러진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경원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도의만 따졌다면 당시 홍준표, 나경원 후보는 출마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당대표 회의실 문구부터 후보 내지 말아야죠로 바꿨습니다. 과거 문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이 발언을 소환한 겁니다. 막대한 고성 국민들의 혈세
낭비하고 또 행정 마비시켜 놓고 그랬으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책임집니까? 후보 내지 말아야죠. 더욱이 민주당이 바꾸기로 한 당원 당규. 문 대통령이 정치를 혁신하겠다며 스스로 약속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2015년 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넣은 소위 문재인 조항, 문재인 당헌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도 당헌 당규 개혁에 동의하는지 국민 앞에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성범죄 보궐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친화정당 페미니스트 대통령 운운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까지 했던 정당이 어째서 조변석계 정당이 되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기어이 후보를 내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중국집 사장님들 모셔놓고 중식과 일식 중 뭐가 낫냐고 물어보는 것이니 결과는 뻔할 겁니다. 먼저 내년 보궐선거 공천하려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선거 비용 838억 원 전액을 민주당에서 내야만 합니다. 또한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박원순, 오거돈 두 사람의 성범죄에 대해 광화문 광장에서 속도 배제해야 합니다. 정의당도 철면피, 내로남불, 꼼수, 민주시민에 대한 모욕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민주당을 몰아세웠습니다. 민주당은 단 한 번이라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과거에 그 박정희 정권 시절에 그 삼선 개헌이나 또 유신 선포할 때도 국민투표라는 그런 명분을 동원했잖아요. 그때도 보면 찬성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때문에 이 국민투표 혹은 장원 총투표라는 게 어떤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고 전 당원 투표, 아래로부터의 정치,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왜 꼭 명분이 궁할 때만 당원들을 송환하는 걸까요? 이번 민주당의 전당원 투표율 26%를 조금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인 찬성이라고 주장했지만 4명 가운데 3명은 투표를 포기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주당 지도부가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죠.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오늘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지난 2월 구속 집행 정지로 풀려난 이후 251일 만에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된 겁니다. 앞서 이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1년 정도 수감돼 있었는데요. 징역 17년에서 1년을 뺀 16년가량을 감방에서 보내야 합니다. 95세가 되는 2036년 만기 출소할 때까지 말입니다. 이 씨는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 측근들에게 나를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지금쯤 4평 정도의 독거실에 머물고 있을 듯한데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경호 그리고 다른 수감자들과 마찰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독방은 일반 수용자 7명 정도가 쓸 수 있는 방을 개조해 만들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별도의 샤워 시설과 싱크대, TV가 설치돼 있고요. 바닥엔 전기 열선도 깔려 있다고 합니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원칙적으로는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이 됩니다. 하지만 MB의 경우 고령인데다 지병도 있어 구치소에 그대로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 전직 대통령이란 점도 고려사항입니다. 앞서 전두환, 노태우 씨도 서울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었죠. 다만 법무부는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야 죗값을 치르기 시작한 MB. 그런데 형이 확정되자마자 이명박계에선 사면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왔습니다. 재수감도 되기 전부터 말입니다. 예, 사실상 뭐 무기징역이나 마찬가지 선고한 거나 마찬가지가 돼서
뭐 법원에서는 나중에 또 이게 뭐 정치적으로 또 사면이 되거나 감형이 되어서 중간에 나올 걸 기대하고 그런 판결을 내든지 어쩐지는 알 수는 없는데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많이 남는 그런 판결입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에 기대를 거는 눈치입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제 전임자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답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 원칙적인 답을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형이 확정됐으니 사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국민의힘만의 생각이란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라도 했습니까? 선고받은 형기를 반이라도 채우기라도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일단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징역 17년, 벌금 130억으로 결과마저 무겁습니다. 즉각 국민 앞에 사과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화분 문제만 지금 어떻게 확정 판결이 나왔고 아직 좀 기다릴 사항이 있으니까 마무리가 되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할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한 세트로 사과를 하려나 봅니다. 아마 사면 요구도 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5월이었죠. 주호영 원내대표는 형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사람의 사면론을 꺼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MB 본인의 생각은 어떨까요? 재판 자체가 정치 행위인데 사면도 정치적으로 할 것이다. 기대를 걸지 말라 측근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위한 마음가짐을 단단히 한 듯합니다. MB가 징역형만 선고받은 게 아니죠.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지난 2018년 이 씨의 논현동 자택과 부천시 공장 부지 등 111억 원가량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놨는데요. MB는 자신의 전 재산은 논현동 집 하나뿐이다.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아도 될 듯 싶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부쩍 올랐죠. MB의 논현동 집 공시지가 직접 확인해보니 2년 사이에 60억 원대에서 100억 원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실거래가는 더 높겠죠.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문제는 벌금 130억 원인데요. 추징금과 달리 벌금은 강제로 걷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벌금은 확정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하는데요. 납부를 거부하면 징역형에 더해 노역장에서 3년을 일해야 합니다. 130억 원을 일당으로 나누면 하루 1,187만 원에 이릅니다. 말 그대로 황제 노역인 셈입니다. MB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전 당원 투표가 면죄부, 민주, 재보선 준비 박착수, 국힘, 문 대통령도 동의. 네, 조금 전에 이제 MB가 이제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죠. 본인이 이제 1년여 동안 머물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오늘 재수감된 MB 자택 앞에는요, 친이계 인사들 그리고 뭐 수십 명의 취재진들, 유튜버들 뭐 많이 몰려가지고 어수선했죠. 네, 뭐 친이계 인사들로는요, 뭐 국민의힘 권성동 그리고 장제원 의원, 뭐 이은재 정병국 전 의원도 눈에 띄었고요.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도 뭐 자택을 찾았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자택으로 들어가는 친이계 인사들을 향해서 한 진보 성향의 유튜버가 이명박은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전하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 소리를 지르거나 일부 인사들이 걸음을 멈추고 해당 유튜버를 노려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후에도 유튜버들과 친이계 인사들의 신경전이 계속됐는데요. 철면피 같다, 나 뜨겁다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휴대폰을 들고 해당 유튜버들을 맞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수 유튜버들도 자택 앞을 찾았는데요. 자, 이들은 17년형은 너무하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정치권에서도 사과가 우선이다라는 그런 얘기는 했지만요. MB는 사과 표명은 없었죠. 별다른 공식 입장 밝히지 않고 바로 구치소로 갔습니다. 측근들에게는 나를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감출 수는 없다. 이런 류의 아마 이야기를 했다는
것 같아요. 이제 측근들 일부가 이제 기자들한테 한 얘기인데 그 다른 말은 없었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잘 다녀오시라 이런 인사를 하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수영 생활 잘하고 오겠다.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믿음으로 이겨내겠다라는 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뭐 나라가 걱정된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역할을 잘 해달라는 등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 MB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잠깐 들렀다가 그다음에 이제 동부구치소로 이동을 했잖아요. 구치소 앞에도 친이계 인사들과 또 지지자들 일부가 나와서 MB를 배웅하는 그런 좀 퍼포먼스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자택을 찾았던 국민의힘 장제원, 권성동 의원과 이은재 전 의원, 이재호 전 팀장관 등이 지지자들과 함께 구치소 앞에서 이 씨를 기다렸습니다. 이 씨를 태운 검은색 승용차가 구치소에 도착을 하자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명박을 연신 외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무죄, 전직 대통령 감옥, 다음 차례 문재인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일부 측근은 사라지는 이 씨의 차를 보면서 대통령님 건강하십시오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지지자들 바로 옆에선 이 씨의 구속을 환영하는 시민단체 집회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은닉재산을 찾아 환수해야 한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다행히 양측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MB가 이제 만기를 채우면 아까 만 95세라는 거죠? 95세라고 그랬죠? 예, 95세. 지금 측근들이 MB의 건강을 염려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80세인 MB가 기관지 확장증 등 건강상의 문제로 겨울철 수감 생활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요. MB는 최근에도 당뇨와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아까 이제 민주당이 당원 당규를 고치기로 하고 본격적인 선거 모드에 돌입했죠. 사실 그 찬성률이 몇 %가 나오느냐가 상당히 관건이었고 오늘 조간을 보면은 이제 70%를 넘길 것인가라는 그런 또 질문을 던지기도 했는데 86%면은 찬성률은 많이 나왔죠. 하지만 지금 야당의 비판 좀 이어지고 있고 민주당은 정면 돌파를 하기로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중진들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보궐선거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면서요? 네,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부산과 서울의 중진들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오전에는 먼저 부산 지역 중진들과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조경태, 서병수, 하태경, 김도부 의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부산시장 후보에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고 참석한 의원들도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와야 한다는데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집토끼도 잘 챙겨달라라는 당부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 중도 외연 확장에 방점을 찍고 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칫 기존 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김 위원장이 오늘 저녁에는 권영세, 박진 의원과 또 원외 중진인 나경원, 김용태, 이해운 전 의원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과 만찬을 할 예정입니다. 네, 어떤 얘기를 하는지 내일 정치부에서 조금 다뤄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제 국민의힘 내 또 일부 의원들은 또 안철수 대표를 만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재보궐선거 관련한 얘기를 저희가 많이 다루게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명박 재수감, 사면론 꿈틀 속 황제노역 예약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우세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맹추격이 이어지고 있고요. 박빙승부가 예상된다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 경합주의 여론의 향방이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고석승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Well, days ahead of Election Day, businesses are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protests or demonstrations, with some even boarding up their windows. NBC Bay Area's Christy Smith, she's live in Union Square in San Francisco with more on the preparations going on at this hour. Christy. Well, you drive around store areas and even into the financial district, and what you'll find is some businesses actually boarding up their windows. Police say there are no known threats to the city or polling places, but people are taking steps to prepare. 네, 미국 샌프란시스코 도심의 최근 상황을 잠깐 보셨습니다. 상점들이 마치 대규모 폭력 집회의 약탈에 대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내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정확하게는 대통령 선거일에 있을지도 모를 폭력 사태에 대비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면서 양측 지지자들 간의 갈등의 골도 그만큼 깊어졌는데요.
그로 인한 폭력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자 상점들이 먼저 약탈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I attribute it to the election coming up and the results. And it's frightening, you know. No matter what your preference is, we're America. We've seen some destruction already in the city, and you know, it's expensive to replace these windows. 네, 비단 샌프란시스코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수도인 워싱턴 DC는 물론이고 뉴욕과 시카고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등 이 미국 주요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네, 제가 지금 들고 나온 게 뉴욕타임즈 인터내셔널 오늘자 신문입니다. 뉴욕타임즈에도 관련 기사가 실렸는데요. 자, 기사를 확대해 보면 이번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한 백화점 체인은 350개 지점 중 일부 지점 출입문과 창문을 합판으로 막고 보안 요원들을 추가로 고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고요. 유명 보석 판매 업체도 주요 도시의 매장 창문을 합판으로 막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기사에는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쉐인 퍼네시의 이야기가 실렸는데요. 자신의 매장을 모두 합판으로 덧대어놨다는 쉐인 퍼네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나이가 50살이 넘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3세계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입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그만큼 최근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 각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양측 지지자들의 크고 작은 충돌이 벌써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뉴욕 맨하튼 한복판에서 트럼프 지지자들과 반트럼프 시위대가 충돌을 한 데 이어 지난 토요일 캘리포니아 베벌리 힐즈에서도 트럼프 찬반 시위대가 한꺼번에 집회를 가지면서 경찰 장갑차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텍사스주의 한 고속도로 위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탑승한 차량 여러 대가 바이든 후보 유세 버스를 에워싸고 위협을 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지지자 중 일부는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대통령 후보의 유세 버스를 상대 후보의 지지자들이 총기를 들고 위협하는 모습 분명히 정상은 아닌데요.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해당 영상을 담긴 트위터 게시물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옮기면서 텍사스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더해 마치 이런 상황을 부추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세 연설에서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Did anybody see the picture of their crazy bus driving down the highway? They're surrounded by like hundreds of cars and they're all Trump flags all over the place. What a group. No, it's like a hot thing. 네, 아예 또 다른 연설에선 바이든 유세 버스를 우리 지지자들이 보호하려고 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바이든 후보 측은 당시 사건으로 텍사스주 일부 유세를 취소하기도 했는데요. 바이든 후보도 최근 유세에서 이번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The president saw it, took the video that someone had taken, and tweeted it back out and said, "I love Texas. I love Texas." We've never had anything like this. At least we've never had a president who thinks it's a good thing. 자, 이렇게 과도한 충돌이 벌어질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역시나 이번에도 승부는 핵심 경합주에서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도 지난 주말부터 남은 유세를 모두 경합주를 중심으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에도 경합주 여러 곳을 옮겨 다니는 강행군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In 2016, Georgia voted to fire this corrupt political establishment, and you elected an outsider as president who is finally putting America first. And if I don't sound like a typical Washington politician, it's because I'm not a politician, thank you. If I don't always play by the rules of Washington and the Washington establishment, it's because I was elected to fight for you, and I fight for you harder and meaner and stronger. 네, 바이든 후보는 하루에 경합주 한두 곳 안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는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처음으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합동 유세를 갖기도 했습니다.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Joe Biden. Come on. 3 days, Detroit.
3 days. 3 days until the most important election of our lifetime. Detroit, Joe Biden is my brother. I love Joe Biden. He will be a great president, my friend, a real leader,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Joe Biden! President Obama was a great president. And one of the great honors I had was not only serving with him, but becoming a good personal friend. Our families became close. We choose hope over fear. We choose unity over division. We choose science over fiction. And yet... 네, 미국 대선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이어가 보죠.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루 남은 미국 대선, 축제 대신 폭력 사태 우려하는 미국 민주주의. 네, 저 마지막 이제 제목도 그렇지만요. 사실 이제 미국 그러니까 대선이라고 하는 건 또 민주주의의 축제잖아요. 근데 폭동과 내전을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라니까 참 이해는 되지 않네요. 제가 뭐 많이 취재해 보진 않았지만 저도 이제 예전에 오바마 전 대통령 재선할 때 그때 이제 미국 대선을 특파원 시절에 취재를 했는데 야, 정말 그때는 이게 좀 밝은 분위기였는데 축제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정말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이네요. 조 반장. 네, 뭐 그만큼 미국의 여론 분열이 좀 심각하다는 뜻일 텐데요. 뭐 미국의 수도이자 정치 중심지인 워싱턴 DC는 이미 지난 주말 상당수의 상점들이 합판으로 그 가림막을 만들어서 뭐 진열장과 창문을 가려놨고요. 보안 직원들도 대폭 늘렸다고 합니다. 은행이나 고가의 패션 상품 또는 보석 장신구 등을 파는 업체뿐만 아니라 일반 식당이나 카페 등도 합판을 덧대서 약탈에 대비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워싱턴 DC만의 이 풍경이 아니라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시카고 등 미국 전역의 주요 도시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은 대선 직후 상황에 따라 바이든과 트럼프 양측의 일부 지지자들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리로 뛰쳐나와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이번 선거에서 우편 투표 등 사전 투표가 급증한 탓에 선거 결과가 곧바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도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그 주마다 또 규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사전 투표 얘기를 했지만은 9천만 명이 넘는 지금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를 선택을 했고 전체 등록 유권자의 절반 수준 아니겠습니까? 좀 여러 가지로 지금 그 개표 작업도 어려울 것 같고 또 이제 선거 이후에 혼란상이 대단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이 선거 결과가 선거 당일 늦은 밤 뭐 아니면 다음날 새벽 일찍이면 좀 윤곽이 나오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네. 밤새서 보고 그러면 네. 딱 결과가 나올 정도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 미국은 좀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릅니다. 개표 작업이 우리나라보다 복잡하고 또 각 주마다 개표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나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곤 하는데요. 특히 우편 투표의 개표가 오래 걸리는데 벌써 이 우편 투표 유권자가 5,89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뭐 상당히 걸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아, 그런데 참 트럼프 대통령이요. 선거일 당일 밤에 조기 승리 선언을 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지금 미국이 시끌시끌하던데 그게 어떤 맥락이에요? 네, 이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선거일 밤 자신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면 이 개표가 종료되지 않더라도 승리를 선언하겠다. 이렇게 측근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악시오스에 따르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몇 주간 이 시나리오를 은밀하게 얘기해 왔다면서 이 시나리오는 선거일 밤에 연단으로 걸어 나와 내가 이겼다라고 선언하는 계획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정말 복잡하네요. 자, 앞서 얘기했지만은 사전 투표 결과까지 나오려면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선거 당일 그 저녁 상황만 놓고 바로 승리 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뭐 현재 투표 분위기를 보면요. 이 우편 투표를 포함한 사전 투표는 바이든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고 이 반대로 당일 현장 투표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표가 많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악시오스 보도대로면 당일 현장 투표 위주의 개표 상황만 보고 승리를 선언한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후 사전 투표 결과가 나오면 승패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건데요. 자, 이와 관련해 악시오스는 이 트럼프 대통령 캠프는 선거일 다음에 이후 계산된 우편 투표가 선거 사기의 증거라고 허위로 주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승리 선언을 하고 이후에 집계된 개표 결과가 바이든 승리로 나오면 이를 뭐 선거 사기로 몰고 간다 뭐 이런 계획이라는 거죠. 네, 대단한 아이디어인데 조 반장 설마 그렇게까지 하진 않겠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그래요? 부인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측 모두 이미 선거 전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소송 전담팀을 꾸려놓았고요. 이번 보도에 대해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를 훔칠 수 있게 하지 않을 것이다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선거가 종료되고 어떤 식으로든 진흙탕 싸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난 주말이죠. 미국 뉴욕타임스가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실었던데, 그러니까 전 세계 각국이 이번 대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뭐 고반장 뭐 당연히 읽어봤겠죠. 저 계속 이렇게. 그래요? 뉴욕타임스 맨날 읽어요? 매일 아침마다 제가 그래요? 읽고 있습니다. 빨리 읽어요? 금방 술술 읽어요? 아니면은 시간이 걸려요? 사전 찾고 찾으면서 읽어요? 아니면 그냥 읽어요? 예? 예. 뭐요? 아니, 말을 해요, 물어봤는데. 공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고반장 저 사진 위로 봅니다. 그래요? 근데 고반장한테 물어보려는 건 아니고 그 뉴욕타임스 보도 중에 우리나라 관련한 대목이 있다는 거죠? 근데 국장 요새 그 인터넷으로 번역이 잘 되어 있어서 번역 딱 누르면 바로바로 쫙쫙 번역이 돼서 나와가지고 저도 좀 열심히 읽어보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자 미국의 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이 바이든의 실무회담 방식보다는 트럼프 정부에서 이뤄졌던 이 정상 간의 뭐 정상회담 이런 방식에 직접 관여를 더 선호하고 있다라는 게 뉴욕타임스의 분석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직접 만남이 돌파구를 찾는 데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민 여론은 4대1 정도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입장도 뭐 간단히 소개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가장 바라는 건 이스라엘이고 이집트와 터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아랍권 국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분석을 했습니다. 아랍권 국가들이요? 네, 제가 좀 이어서 설명을 좀 해봐요. 해보겠습니다. 유럽 입장도 조금 이 기사에 실려 있는데요. 유럽은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은 바이든의 당선을 원하고 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이 미군 주둔, 이 주둔 미군 숫자가 크게 늘어난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또 이 트럼프의 재선을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은 속내가 조금 복잡하다고 하는데 영국 정부는 이 그동안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브렉시트를 적극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좀 분위기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는 것에 우려가 크지만 정작 영국 국민은 또 바이든을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어디 보도를 보니까요, 홍콩에 이제 중국 정부하고 지금 이제 갈등 상황에 있는 이제 홍콩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을 선호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중국을 또 세게 때리니까 이제 그런 분석도 있고. 아무튼 뉴욕타임스가 좀 전 세계 상황을 그렇게 분석을 했군요. 자, 그리고 뭐 정치 뉴스는 아니지만요. 오늘 오후에 나온 좀 이제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죠. 개그우먼 이제 박지선 씨가 어머니와 함께 모친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서 지금 이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오늘 오후 기사를 제가 좀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요. 1시 44분쯤에 마포구 소재 자택에서 개그우먼 박지선 씨가 숨져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위를 좀 보면요.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그 박 씨의 부친이 이제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출동한 경찰과 함께 집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들어갔더니 이미 이제 둘 다 숨진 상태였다라는 게 이제 경찰의 설명입니다. 아무튼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면 틀림없네요. 자, 좋습니다. 아무튼 이제 미국 대선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 고반장이 잘 좀 분석해가지고요. 저희가 내일 모레 좀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D-1 축제 대신 폭력 사태 우려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영 현장반장의 현장 브리핑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재영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6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진상 규명 작업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에 세월호 참사 유족들과 시민들이 국회 앞에 다시 또 섰습니다. 이들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국회는 세월호 참사 관련 입법에 적극 협력하여 차질 없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이루고 참사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하라.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기록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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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이 모인 4.16 연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호소해왔습니다. 6년 전 그날 목숨보다 더 소중한 250명 아이들이 참혹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그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세월호 참사 유가족입니다.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국회 청원에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0만 국민 동의 청원 많이 소문내 주셔서 주위 분들에게 또 알려주십시오. 10월 6일부터 진행된 이 청원은 지난 주말 10만 명의 동의를 얻게 됐고 이제 국회의 정식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우리 아이들을 잊지 않고 있구나 이런 감격스러운 기분도 있었고 너무 고마워서 많이 울었어요. 원하는 그 법안 그대로의 내용으로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또 저희 가족들이 또 열심히 또 뛰어야죠. 이 법이 통과되고 결의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조사가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국가기구, 국가 권력기구들이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되고 따라서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세월호 참사를 조사 중인 사참위는 지난 9월 세월호 선대 CCTV 복원 파일에 조작된 흔적을 발견했다며 재수사를 위한 특검 임명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CCTV 복원 영상 데이터를 심층 조사한 결과 2014년 8월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된 영상 데이터를 비롯하여 복원 데이터 전반에서 조작의 흔적을 발견하였고 바닷속에서 DVR 본체를 수거하는 과정 역시 조작되었다는 다양한 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국회에 특검 임명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 국감에선 세월호 동영상 조작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촉구되기도 했습니다. 수거 과정 조작 의혹에 대해서 수사 의뢰한 부분 세월호 특별수사단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수사 진행 정도, 향후의 또 수사 계획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살펴보고 사참위가 그 특검 요청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그것을 보고받은 후에 국회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검찰이 꾸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소극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책임자로 지금 지목하고 고소고발한 건수가 11건에 100년이 넘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게 9건이고요. 지금 2건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너무 의지 없다, 검찰 특수단이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정치권에서도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세월호 전과 후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늘 세월호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 사참위 활동 기간을 좀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련된 범죄들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법경찰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느냐라고 조사했을 때 한 150분 가깝게 이미 동의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강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 6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이들의 간절한 호소에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이 12월까지고 또 세월호 관련 범죄 공소시효가 내년 4월에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은데 향후 일정이 어떻게 돼요? 자, 일단 국회는 오늘 오전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세월호 참사 관련 청원 2건이 각각 관련 상임위원회로 넘겨졌다고 밝혔고요. 이후 절차에 따라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은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열람이 가능해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인 국민의힘 내 협조도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오늘 발의한 법안이요. 국민동의 청원 내용하고 좀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관련된 내용을 박주민 의원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했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사참위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청원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청원의 이제 다른 하나인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대통령 기록물 공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의원들의 동의하에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요구사항 중에 특검 임명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유가족 측에 따르면 국감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는 이제부터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고요.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안건의 요청이 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심사를 마쳐야 하고 여기서 끝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로 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강정반장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지영의 현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야구장 관중석 채우기, 일본의 위험한 실험입니다. 어제 일본 요코하마 야구장의 모습입니다. 관중석에 정말 사람이 가득하죠. 알고 보니 일본 정부의 실험으로 연출된 풍경이었습니다. 비말이 어떻게 퍼지는지 감염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티켓 할인까지 해서 많은 관람객을 모은 건데요. 이날만 약 3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일본에선 하루 평균 700명에 달하는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어서 자칫하면 야구장이 집단 감염의 온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이번 실험은 이번 주말 도쿄돔에서 또 열린다는데 그곳은 실내형 경기장이어서 더욱더 위험스럽습니다. 일본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이렇게 무리한 실험을 펼치는 이유는 뭘까? 도쿄올림픽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아직은 개최가 불투명한 도쿄올림픽, 이래저래 걱정이 됩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강 반장 오늘 그 현장 갔다 오느라고 바빴겠네요. 아주. 아유. 네. 내가 방금 랩하는 줄 알았어요. 되게 봐요. 빠르더라고요. 아, 그래? 네.